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상반기 코레일 전공 기출문제 1번에서부터 5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이론이나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 그리고 핵심 공식을 기반으로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풀듯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외에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 제가 말로써 빠르게 언급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022년 상반기 코레일 전공시험은 너무너무 쉬웠어요. 마찬가지로 작년 2021년 하반기 코레일 전공시험 난이도도 매우 쉬웠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공기업에 입문하신 분이나 이제 막 공기업에 입문하신 분들은 코레일 전공 필기시험 난이도 개쉽네. 일반 기기기사 과년도 기출만 풀어도 거의 충분하겠구만. 다른 공기업 전공 필기시험 난이도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공기업 별거 아니다. 개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100%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간 나중에 반드시 피똥 싸시게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가 운이 매우 좋게도 매우 난이도가 쉬웠던 거고요. 실제로 2020년 하반기 그리고 2021년 상반기 코레일 전공 필기시험에서 출제된 초반부 문제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풀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고요. 특히 2020년 하반기 시험에서는 1번부터 3번까지 아예 찍고 4번부터 푸신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는 초반부터 더러운 계산이 요구되는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쉬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찍었던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따라서 손으로 계산하는 손계산 연습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일반 기계사 과년도 문제 풀듯이 공식 암기하고 공식 암기했던 거 종이에다가 쓰고 숫자 대입하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답 맞췄다. 와, 나 좌굴 마스터, 여릉역 마스터, 엔트로피 마스터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의 이론도 이해하고 궁금해하고 공식이 왜 이런지 생각하셔야 난이도가 어렵던 쉽던 다 맞출 수 있고요. 전공 정말 잘해주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 코레일 시험이 너무 쉬워서 100점이나 90점 후반대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매우 잘하셨지만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만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진짜 전공 실력이 아니란 점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전공은 항상 어렵게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역 과정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냉동 사이클에서 증발 온도가 일정할 때 성능 계수가 가장 높은 응축 온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문제를 보니까 냉동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냉동기의 성능 계수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안 할게요. 문제풀이 영상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어쨌든 냉동기의 성능 계수 공식은 바로 이렇게 되죠. 온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온도와 관련된 냉동계수, 성능계수 공식을 적어 본 거예요. 물론 이 공식을 열량 Q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공식에서 T1은 응축기 온도예요. 즉 응축 온도가 되겠죠. T2는 증발기 온도, 즉 증발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더 보니까 증발 온도가 일정하되, 즉 증발기 온도가 일정하다, 즉 T2가 일정하다. 그래서 아래 공식에서 이 T2가 일정한 상수값으로 고정되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성능계수가 가장 크려면 응축온도 T1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가장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작아야 성능계수가 가장 커지겠지. 왜? 성능계수랑 지금 T1이 반비례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290을 선택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작년에도 성능계수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제가 말로써 빨리 언급을 드릴게요. 자, 두 개의 동일한 열 저장소 사이에서 작동되는 열 펌프랑 냉동기가 있었어요. 이때 냉동기의 성능계수가 3점이라면 열 펌프의 성능계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보자마자 4.2였죠. 자, 우선 두 개의 동일한 열 저장소 사이에서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T1하고 T2가 같을 거고요. 여기서 열 펌프와 냉동기의 성능계수 공식을 서로 장난쳐 보게 되면 열 펌프의 성능계수는 냉동기의 성능계수보다 항상 1보다 크다라는 관계식이 도출돼요. 실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시험지에 공식을 적으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관계식이 일단 머리에 박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보자마자 실제 시험에서 일초컷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혼자 평소에 공부하실 때에는 세세하게 해보시고요.
중요한 결론값 그리고 중요한 결론 공식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세뇌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빠르게 가볼게요. 자, 2번. 정적 비열이 160, 정합 비열이 241 때 비열비 K 얼마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정말 기본 문제인데 공기업에서 기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열비는 정적 비열에 대한 정합 비열의 비예요. 즉 정합 비열 CP를 그냥 정적 비열 CV로 나눠주게 되면 그 기체의 비열비 K가 도출되게 됩니다. 즉 이 문제는 240을 160으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보자마자 1.5라는 거 쉽게 도출되죠. 암산도 가능하네요. 자, 기본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 내용들 제가 입으로써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열비는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정합비열 CP를 정적비열 CV로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열비를 계산하게 되면 항상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정합비열 CP가 정적비열 CV보다 더 크겠지만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수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비열비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이런 특징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정리해드리면 비압축성 물질인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비열비를 구하면 거의 1에 가깝다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돼요, 공기업에서. 자, 왜 그런지는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핵심 내용만 언급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뭐 있지?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비열비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말은 가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자수가 같으면 비열비도 같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1원자 분자에는 아르곤과 헬륨이 있죠. 얘네들은 비열비가 1.66으로 서로 동일해요. 그리고 2원자 분자에는 뭐 산소,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 수소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모두 비열비가 1.4로 모두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3원자 분자 H2O, CO2, 물하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이산화황, SO2. 얘네들은 3원자 분자인데 얘네들은 모두 비열비가 1.33으로 동일해요.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도 공기업이 출제가 돼요. 실제로도 됐었고요, 최근에. 자, 다음 보기 중 비열비가 가장 작은 기체는 무엇인가? 1번 아르곤, 2번 일산화탄소, 3번 이산화황, 4번 그다음에 물, 5번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언급드린 내용 알고 계셔야겠죠? 자, 요 정도만 하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토사이클로 작동되는 열기관에서 압축비가 4에서 5로 변경되었을 때 효율의 변화는 얼마인가? 단 비열비 K는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오토사이클 열효율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처리가 가능하겠죠. 물론 공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자체를 암기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필수적인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열효율을 계산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심지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공기업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식 자체를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 어쨌든 오토사이클 열효율 공식은요. 바로 요거예요. 요걸 꼭 머릿속에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가 압축비 이프실론이 되겠고요. 위에 K가 비열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압축비 4일 때 계산해 보면 75%가 쉽게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압축비가 5일 때에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80%가 나와요. 그래서 효율의 변화는 5%임을 쉽게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간단하죠? 자, 오토사이클과 관련된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딱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기에서 브레이턴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러면 몇 개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클 종류에 대한 특징을 모두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문제, 요즘 공기업에서 정말 많이 빈출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브레이턴 사이클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브레이턴 사이클 중요한 것들 말로써 빠르게 언급을 드릴게요. 첫 번째, 브레이턴 사이클은 가스터빈의 이상 사이클이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오른편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턴 사이클은 두 개의 정합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기억 보니까 정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렸죠. 정합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스터빈의 3대 구성 요소는 아변터, 압축기, 연소기, 터빈 맞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 복합 발전에 사용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에서 가스터빈 엔진이 항공기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 현재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니을도 오른편이라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 열효율은 압력비와 비열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맞아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브레이턴 사이클 열 효율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브레이턴 사이클 열 효율 공식이에요.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결론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 게 필수적인 작업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게 로 압력비가 되겠고요. 위에 있는 K가 비열비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은 압력비와 비열비가 열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총 4개, 4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됐죠? 자, 이외에도 여러 사이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사이클들의 특징, 중요한 내용들 반드시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실제 시험에서 빠르게 풀 수 있겠죠? 자, 몇 가지만 빠르게 언급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랩처럼. 자, 오토사이클은 가솔린 기관, 즉 불꽃점화기는 이상 사이클이다. 그리고 오토사이클은 2개의 정적 과정과 2개의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오토사이클은 정적하에서 열이 공급돼서 연소가 되니까 정적 연소 사이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는 디젤 사이클은 압축착화 기관 또는 저속 디젤 기관은 이상 사이클이다. 디젤 기관은 2개의 단열, 1개의 정압, 1개의 정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아트킨슨 사이클은 2개의 단열, 1개의 정압, 1개의 정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디젤 사이클의 구성과 똑같네? 근데 아트킨슨 사이클은 가스 동력 사이클이구나. 이게 디젤 사이클과의 차이점이겠구나. 이렇게 쑥쑥 나와야 돼요. 툭툭툭.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실수 없이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요 정도까지 될 수 있게끔 반드시 학습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요 정도로 학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기 중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그러면 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처럼 연력학 법칙과 관련된 문제 요즘 공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연력학 제2법칙이 나왔으니까 이 법칙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뽑아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제가 말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을 명시하는 법칙이죠. 자, 우리 비가역이 뭐죠? 1번에서 2번 과정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때 2번에서 다시 원래 상태 1번으로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정을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비가역 과정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죠? 바로 자연현상에서 비가역 과정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자연현상의 비가역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엔트로피라고 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비가역성에 따라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리고 주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합친 총합 엔트로피 변화량이 항상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비가역성을 띠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핵심 내용 언급 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명시하는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을 명시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성.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반대로 열은 이동하지 못해요. 만약에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반대로 이동시키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 또는 일이 투입되어야겠죠. 이게 바로 냉동기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이 같은, 즉 열효율이 100%인 제2종 연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어요. 즉 위배됩니다. 자, 요 정도만 언급드리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에너지 보존 법칙 보자마자 얘는 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명시하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알고 계세요. 기억 틀렸다. 그렇죠? 니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 즉 제2종 연구기관 얻을 수 없죠. 위배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디귿 볼까요? 열평형의 법칙. 보자마자 얘는 0법칙이에요. 연력학 제0법칙이 열평형과 관계된 법칙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디귿 틀렸어. 제가 핵심 내용만 언급 드리는 거예요. 자, 리을. 열은 스스로 저온의 물질에서 고온의 물질로 이동하지 않죠. 이동하게 하려면 외부에서 일 또는 에너지가 투입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다? 냉동기의 기본적인 원리다. 그리고 이 리을은 에너지의 방향성을 명시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리을 에너지의 방향성을 명시하는 연력학 제2법칙 관련된 내용 많네요. 미음, 마지막이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물질의 온도를 절대 0도까지 내려가게 할 수 없다. 얘는 연력학 3법칙이에요. 3법칙. 특히 네른스트의 표현이에요. 이게. 연력학 제3법칙의 표현으로 네른스트, 그 다음에 플랑크의 표현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거 얘는 네른스트의 표현이고요. 플랑크 표현은 모든 물질이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절대 온도가 0에 가까워지면 엔트로피도 거의 0에 수렴해진다. 또는 가까워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 답으로 골라보면 3번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요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6번부터 이어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영상 짧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